작년에 제가 거의 5배를 한 거거든요. 외국인이 우리 한국 와가지고 결제하는 게 1조 정도 된다는 거예요. 예뻐지고 동안이고 싶은 거는 본능적인 유전자에 새겨진 거라고 생각해요. 되게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광순의 복덕방 이광수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소개를 베스트셀러 작가님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제가 좀 책 홍보를 도와드리려고 했더니 아유, 이미 제가 검색을 해봤거든요. 네. 경제 경영 1위 이렇게 올라와서 아유. 네. 내가 알던 이광수 대표님 아닌데 이번에 네. 진보를 위한 주식 투자. 네. 진짜 베스트셀러 올라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대박입니다. 네. 베스트셀러 작가님. 운이 좋아서요. 네. 운도 좋아. 그러니까 시장도 뜨겁고. 그렇죠, 그렇죠. 원체 또 이제 애널리스트 출신으로 기본이 탄탄하신 분으로 유명하고 또 여기 보니까 제목을 잘 붙이셨어요. 진보를 위한 주식 투자니까 한쪽에서 쫙 사주는 거예요. 이거 보수는 보면 안 됩니까? 아유, 그런 의미도 있지만 중도는 보면 안 됩니까? 방향성의 의미이기도 해요. 방향성, 네. 어드밴스, 앞으로. 그렇죠, 그렇죠. 프로그레스. 프로그레스. 앞으로 우리가 간다. 그러니까 사실 투자는 예. 뭐 이 기자님 더 잘 아시지만 미래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성장. 예, 그런 의미에서 또 같은 중의적 의미도 갖고 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스탁 인베스팅 포 프로그레스. 예. 중의적인 게 살짝 좀 저기 하신 거죠? 계산하신 거죠? 예, 아무튼 좋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그거 좀 여쭤보고 싶어서 그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진보, 보수 뭐 스타일이 다릅니까? 스타일이 다른 거 아니고 제가 이제 그런 질문을 처음 봤거든요, 지금. 그래요? 네, 근데 좋아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아니 왜냐면은 네. 이광수 대표님 전부터 어떤 빈부 격차를 투자로 좀 메워야 된다라는 그렇죠. 이야기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라고 하면 네네네. 특히 진보 진영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불로소득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옛날에 그랬죠. 네, 지금도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두 가지, 주식은 투기라고 막. 그렇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불로소득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데 그걸 사람들한테 권유하고 이런 게 과연 옳냐 뭐 이런 차원이죠. 그쵸. 근데 저는 그 벽을 좀 깨보고 싶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주식 투자는 절대 투기나 아니면 불로소득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식 투자를 하면서 저희가 뭐 노동을 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한 발짝도 발전이 없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좀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해 보고 싶었고 그런 생각이 사실은 지배적이어서 저는 어떤 문제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냐면 대한민국에서 오히려 이렇게 자산 시장이 올라가니까 격차가 훨씬 커지고 있어요. 격차, 그죠. 자산이 훨씬 더 많이 빠르게 오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식만 일단 보면 우리나라를 순자산을 분위별로 나눠 보면 5분위가 가장 많은 분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 5분위가 주식을 평균적으로 7,700만 원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자산이 적은 1분위 가구는 70만 원이요. 100배 이상의 차이가 나요. 근데 자산이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자산 한 10배? 뭐 한 15배 그 정도 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산 차이보다 주식의 격차가 훨씬 큰 거죠. 근데 이런 상태에서 주가가 뭐 5천이 간다, 10,000이 간다 이러면 격차는 훨씬 더 크지 커지죠.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주식시장이 이렇게 오르고 또 변화가 있을 때 많은 분들이 동참해서 그러면은 격차가 최소한 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죠. 또 수직적 진보 말씀하시더라고요, 책에서. 그게 어떤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피터 힐이 이제는 말한 건데 제로 투 원에서 피터 틸이 예. 그러니까 피터 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진보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수평적 진보와 그리고 수직적 진보가 있다는 거예요. 진보는 여기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그레스예요. 예. 인류의 진보. 근데 인류의 진보를 그러니까 간단하게만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타자기를 보고 예. 예를 들어서 타자기를 10대 만드는 거, 그리고 100대 만드는 걸 수평적 진보죠. 기술 개발로. 네. 그런데 타자기를 보고 워드 프로세스를 만들어내는 건 수직적 진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결국 자본주의 발전이라든지 어떻든 인류의 발전에서 더 중요한 거는 수직적 진보고 그래서 두 개를 좀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대한민국이 이제는 수직적 진보가 좀 필요한 거 아닌가? 뭐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게 주식이라든지 기업도 그렇고 그런 말씀을 좀 더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면 이 책을 음. 진보 진영에서 많이 사신 건 그분들이 잘못하신 거네요. 착각하신 거네요. 왜요? 잘못 사신 거 아닙니까? 아, 그런 생각에 젖어 있다면? 중의적인 표현, 중의적인 표현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좋고, 그쵸. 수직적으로 어떤 이제 기술의 발전 그쵸, 같이 그쵸. 일어나가는 것도 그쵸, 좋고, 그쵸. 좋습니다. 네. 근데 아까도 제가 여쭤봤습니다만 투자로 빈부격차를 좁혀야 된다라는 거, 이제 좀 어느 정도 막 이루어지고 있다고 체감을 하세요? 아니요. 아직 아직도 멀었죠. 왜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주식 계좌가 뭐 1,500만 계좌가 넘고 1,600만 원이다. 뭐 예탁금이 뭐 200조 원이 넘었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네. 그 안에서도 여전히 격차가 나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온 국민이 동참해서 투자하자라고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계좌는 열죠. 근데 계좌에 100만 원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내가 손실 나면 어떡하지? 이런 많은 사람들이 또 걱정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 발자국도 가지 못하고 있는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한 변화가 좀 절실합니다. 좀 더 변해야죠. 근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네. 1980년대 미국에서 80년대부터 미국의 이제 주식 투자가 일종의 그 주가가 쉽게 말해서 주식 시장이 좋아지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 그러다 보니까 빈부의 격차라든지 자산 불평등이 되게 화두가 됐어요. 왜냐하면 쉽게 말해서 돈 있는 사람이 더 주식 투자를 많이 하니까. 그렇죠. 그때 미국에서 주식 대중화 운동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서 사실은 일종의 중산층이 주식을 많이 갖게 되고 또 노동자들도 주식을 갖기 시작해요. 그래서 주가가 주식시장이 좋아질 때 중산층이 많아진 또 원인이 됐거든요. 그 대표적인 출발점이 또 401K라는 연금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주식의 일종의 대중화 운동이 불붙었고 그게 미국의 중산층을 확대시키고 오히려 빈부의 격차를 줄인 원동력이 됐다는 거예요. 또 노후 준비가 다 되어 있으니 너무 좋지 않습니까? 소비도 편하게 할 수 그렇죠. 있고. 저는 그걸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야 된다. 우리 함께 투자해서 특히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중산층의 범위는 넓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빈부의 격차는 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런 일종의 저는 뭐 과장 좀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면 저도 그런 대중화 운동을 하고 싶다. 주식 대중화. 그래서 저희가 책도 쓰고 저가 강연도 다니고 뭐 이러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기존에 보면 워낙 이제 소액으로 투자하셨던 분들이 자산 증가 속도도 좀 낮고 어떻게 보면 이제 과거에 우리 시장은 좀 부침이 있었잖아요. 오르락 내리락 할 때 또 손해보고 금방 나갔다가 그렇죠. 다시 저는 한 3천쯤 되면 사람들이 다시 막 돌아올 줄 알았는데 저는 그게 한 4천, 4,500부터 느껴지더라고요. 포모라는 게 그때부터 불붙고 5천 넘었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어떻게 보면 또 비싸게 사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너무 빠르게 올라오면서 이게 대중화 되기도 전에 약간 좀 아쉬움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갈 길이 멀기 때문에 너무 늦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좋겠다. 장기간 멀리 보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비교는 좀 어렵지만 예를 들어서 일본만 봐도 12년 동안 니케이 지수가 한 6배 정도 올랐거든요. 그렇게 보면 대한민국의 주식시장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올랐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를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걸 또 강조하고 싶어요. 뭐냐면 이게 주가가 많이 오른 건 맞아요. 네. 근데 그 기준을 저도 이제 애널리스트로 오래 했지만 항상 그런 거에 이제 직면할 때 이제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투자는 미래하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미래에셋 출신이시니까. 그 미래에 하다는 건 그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네. 오해했네요. 네, 미래에셋 여기 와이스트 광고점 지금 왜 광고를 안 하시는 겁니까? 미래에셋 증권 주가 엄청 좋던데. 아무튼 그러니까, 그래서. ETF 미래- 광고 여기. 성장에 하시는 거다. 성장. 그러니까 미래에 하는 거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과거에나 현재에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투자를 할 때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올랐는 데부터 출발해요. 아하. 그건 기준이 과거에 있는 거죠. 아하. 우리의 질문의 방향성은 미래에 어떻게 될 건데, 향후로 어떻게 될 건데가 초점이어야죠. 그렇죠. 아무리 올랐다고 해도 더 오를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반대로 그러면은 50% 떨어지면 할 거예요? 그럼 그때는 또 이렇게 말할걸요? 이렇게 떨어졌는데 해도 돼요? 손이 안 나가죠. 그래서 과거나 현재보다도 미래를 자꾸 미래하니까 자꾸 생각이 나는데 미래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틀릴 수 있죠.
예측과 틀릴 수 있죠. 네네네. 그래서 틀릴 걸 대비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라. 틀릴 수 있죠. 네. 틀리는 건 숙명이에요. 주식시장의 본질이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네. 예측 불가능성. 근데 왜 우리는 그걸 두려워하느냐? 틀렸을 때를 준비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되게 아이러니한 건데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 돈을 벌려고 하죠. 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돈을 잃을 준비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 네. 돈을 잃을 준비요? 네. 그 저 주시면 안 됩니까? 어떤 의미예요? 돈을 잃을 준비라는 게? 그러니까 나는 돈을 벌려고는 하지만 내가 열심히는 하겠지만 예. 돈을 잃을 수도 있다는 마음 준비 그리고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 그렇죠. 그래서 주가가 빠졌을 때 난 어떻게 해야 될 건가의 계획이 필요해요. 그 계획을 안 하고 한단 말이죠. 그 지점에 이제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계획이 없으니까 한 발자국도 앞으로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원 하는 거죠. 혹시나 준비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주식 투자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두려움을 갖지 말고 준비 있게 하면 미래를 향해서 하면 이게 그렇게 어렵거나 예를 들어서 막 사기 막 이런 거 아니다. 그렇죠. 다 벌 것만 생각하고 맞아요. 상방만 보니까 맞아요. 사실 이제 하방이 막혀 있고 안전 마진이 있는 투자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항상 지금부터 2배, 3배 벌 거. 그렇죠. 급등주 뭐가 있나 이런 것부터 따지고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준비 없이 잃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자 했는데 이제는 안 뒤로, 된다. 혼자 뒤로 가고 있어. 가자 했는데 나만 뒤로 가고 있고. 근데 이제 그런 기반이 있어요. 시장의 상황도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출발하고 그런 준비를 하기에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너무 좋다. 그게 일단 기반인 거죠. 주식시장의 환경이요. 그렇습니다. 구조적인 요인도 많이 바뀌었다고 보세요. 바뀌고 있는 거죠. 완전히 바뀌진 않았죠. 바뀌고 있는 와중이고. 그게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생각들도 바뀌고 있는 와중이고. 투자자들의 생각도 바뀌고. 그런데 거시경제 환경도 전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미래가 훨씬 더 좋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게 꼬리표처럼 그냥 달려 있었어요. 이제 뭐 상법 개정이라든지 뭐 금투세 폐지라든지 여러 가지가 이제 바뀌었죠. 그러면 나아가서 프리미엄까지도 받을 수 있는 시장이 될 수 있다고 보세요. 이건 완전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일단은 디스카운트가 해소돼야 프리미엄을 받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수 있냐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해소되고 있다고 봐요. 근데 디스카운트가 뭐야? 라고 이제 물어봐야죠. 한국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할인 요인은 그동안 뭐였어? 저는 가장 큰 원인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한민국 주식을 안 산다는 게 가장 큰 할인 요인이라고 봐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예. 근데 이유를 배제하고 일단 그 행위 자체가. 네. 그러니까 제가 오랫동안 애널리스트 하면서 예를 들면 뭐 미국에 가서 월스트리트 가서 투자자들 만나서 한국 주식 쉽게 말해서 팔러 다닌 거 아닙니까? 네네. 제가. 그러면 그때마다 제가 꼭 물어봤어요. 궁금해서. 항상 있었으니까. 대한민국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남북 문제인가요? 뭐 정치적 불안정성인가요? 뭐 뭔가요? 네. 물어보면 항상 동일하게 답을 하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니네도 안 사는데 왜 우리 보고 사라고 하냐. 예. 국민연금도 10년 동안 국내 주식 비중을 줄여와요. 줄여왔죠. 그런데 왜 우리 보고 사냐요. 이게 너 생각해봐. 네. 거기는 영어는 다 반말이니까. 네. 네. 너 생각해봐. 너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렇게 좋은 거면 네가 사지. 그렇지. 너 나한테 먼저 추천해. 원래 그런 거야. 너 먼저 사고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근데 니네는 다 안 사고 미국에 와서 다 주식 사면서 거의 기획부동산처럼. 너 나한테 팔아 제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아, 이게 전 가장 중요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이었다. 핵심을 찔러내요. 예. 그런데 이게 바뀌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주식을 사고 사기 있고. 시작하고 기관들이 사고 이제 연기금이 늘린다고 하잖아요. 이건 중요한 변화라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사기 시작하면 이제 할인 요인이 해소되겠죠. 이제 해외에서도 야 너네 그거 왜 자꾸 사는데? 그렇죠. 이렇게 보는 거죠. 야, 뭐 좋은 거 있어? 요즘에 그 레딧이라는 미국 사이트에서 하이닉스 어떻게 사는 거냐고. 한국 주식 어떻게 사? 왜냐면 이제 마이크론 뭐 샌디스크에 비해서 그렇죠. 저평가돼 있으니까. 저평가돼 있으니까. 그런 게 이제 회자가 된대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미국에서 아이쉐어에 그러니까 신흥국에 투자하는 ETF, 아이쉐어가 제일 큰 게 있는데 그 ETF의 구성 종목을 보면 TSMC가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 주식은 그렇게 의미 있게 보지 않았어요. 그냥 TSMC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원인은 한국이 한국 주식을 사기 시작했다. 전 되게 중요한 신호라고 봐요. 그거가 이제 해소가 점점 되면서 과연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냐는 차원에서 이제 산업을 좀 보고 싶은 건데 대한민국 산업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포트폴리오가 다양한 인더스트리, 국가는 없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반도체, 자동차, 뭐 2차 전지, 바이오, 조선, 화학, 그죠?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비교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일본이 우리나라하고 유사했는데 일본은 이제 저 뒤에 있는 거고요. 그렇다 보면 한국의 이런 디스카운트만 해소되면 한국의 그런 산업 구조에 대한 프리미엄을 전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투자자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프리미엄을 주는 건 저는요, 외국인 투자자들이라고 생각해요. 네. 우리가 프리미엄 주는 것보다. 그러니까 우리는 깔고 가는 거고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대한민국 원화 자산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에다가 이들이 얹어주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해서 삶에서도 제가 보는 건 가족끼리 막 칭찬해요. 그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아들 의자는?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서 이런 거. 네. 근데 이제 그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서 이제 다른 가족들이 야, 지금 저거 좀 뭔가 변화가 있다. 저 집 아들. 뭔가 공부 열심히 하네. 이게 이제 프리미엄이거든요. 그래서 프리미엄은 항상 스스로는 못 붙여요. 그거는 그 자뻑. 자뻑. 프리미엄이 아니라 자뻑. 자뻑, 그렇지. 예,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나에 대한 프리미엄은 가족이 주는 게 아니고 친구가 주는 게 아니라 외부 사람들이 주는 거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그런 프리미엄을 이제 보기 시작하겠죠. 외국인들이 볼 때, 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되게 흥미롭네. 이렇게 잘하는, 모든 걸 잘하는 국가가 과연 있을까? 뭐 반도체만 봐도 그런데 오히려 싸네? 이런 인식들. 그러면 사야겠다. 이런 것들이, 이런 인식의 변화가 앞으로 우리가 쉽게 말해서 한국 주식을 앞으로 이끌어나갈 중요한 변화죠.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 저도 이제 기자 생활할 때 보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나 뭐 금융위원장이나 재경부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국 주식 뭐 이렇게 세일즈하러 뉴욕 가서 무슨 뭐 IB 관계자들 만난다라 할 때 제가 창피한 거예요. 아우 창피해. 그래서 맞아요. 진짜 저평가되어 있는데 그거를 해소해서 그들이 살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야지. 맞아요. 해소는 안 해놓고 가서 사주세요라고 하면 맞아요. 앞에서는 호텔에서 좋은 이제 밥 먹고 가겠으나 뒤에 가서 욕하죠. 그렇죠. 그렇죠. 아유, 점심 잘 먹었네 하고 가죠. 제가 그런 자리에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항상 이제는 그런 부분에서 쉽게 말해서 아킬레스 건이었다. 그러고 보면은 이제 뭐 방산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우리가 과거에 봤던 그 밸류에이션보다 확실히 또 이제 다른 레벨로 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또 반도체 여파 초호황인 것도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이랑 맞물려서 또 같이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환경이 좋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인식도 향후로 가능하다고 봐요. 뭐냐면 대한민국이 없으면 전 세계가 돌아갈 수 있나? 핵심이죠. 예, 예.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프리미엄을 더 높게 줘야 되는 거 아닐까. 여러분 그러니까 뭐 와이스테이트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많은 정보를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런 세밀한 정보들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런 큰 틀의 변화가 주식시장에서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왜 대한민국 주식을 앞으로 더 봐야 되는지 이런 이유가 될 수 있겠죠.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서학개미 분들 미장 투자 많이 하시잖아요. 달러 자산 투자. 그러면 미장보다 국장의 투자 매력이 과연 높아졌을까? 더 커졌을까? 과거에는 많이 싸다. 근데 싼 건 사실은 싼 이유가 있다였는데 있었죠. 이게 조금 해소는 되고 있고 요즘에 서학개미들이 좀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돌아오는 자금이 약간 또 있고 그래도 장기적인 성장이나 거버넌스 안정성을 보면 역시 미장인데 이 매력도는 좀 어떻게 보세요? 혹은 격차는?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첫 번째는 주식의 특징이에요. 주식은 언제나 사고 팔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장기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기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S&P 500이나 뭐 예를 들면 다우지수가 한 30년 동안 계속 올랐어. 네. 그래서 나는 장기로 미국이 좋다고 봐. 근데 예를 들어서 2025년도에는 대한민국이 코스피가 80% 올랐고 그리고 미국이 33% 올랐단 말이에요. 네. 누가 좋았습니까? 대한민국이 좋았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기로 내가 투자하는 게 맞냐 아니면 예를 들어서 그런 변화를 읽으면서 나의 자금을 옮기는 게 낫냐. 당연히 후자 아닙니까? 기민하게. 그렇죠. 그게 주식의 특징이에요. 그거를 최대한 활용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저는 지금 그런 차원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도 외국인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해외에서 가장 크게 이슈되는 건 뭐냐면 이머징으로 즉 신흥국으로의 자금 이동이에요. 그 이유가 있죠. 뭐냐면 그동안 미국의 주식이 엄청나게 빠르게 상승했다. 네. 일종의 부담이 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존재하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수익을 많이 냈는데 이제는 다른 데를 좀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신흥국으로 자금 이동이 지금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 흐름을 여러분들이 읽으셔야죠. 근데 우리는 왜 아직도 그걸 고집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한민국 주식이 디스카운트 요인이 그동안 있었어요. 네. 앞으로 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투자의 가장 큰 또 원칙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아는 거에 투자해라. 여러분 우리나라 주식 더 잘하시잖아요. 미국보다. 그러면은 그런 차원에서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저는 2026년은 대한민국이 훨씬 낫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민하게 움직여야 되는 거고 그렇게 또 세계 자금이 또 움직이는 방향도 같이 봐야 되는 네. 거고요. 사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뭐 5,000p 공약을 했습니다만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 제도도 여러 가지 개선을 했고 법도 바꿨고 마침 기업들의 실적도 좋아지고 잘 맞물려서 5,000p 달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 나오는 게 이제 3,000닭 아닙니까? 3,000닭. 사실 이게 코스닥 3,000은 코스피 5,000이라 사실 좀 질적으로는 다를 수 있어요. 워낙 이쪽은 실적이 잘 안 나오는 시장이다 보니까 그쵸. 성장 시장이고 그냥 벤처 시장이니까 그렇죠. 그건 좀 가능할 거라 보세요. 코스닥은. 그러니까 코스닥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준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이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코스피를 사고 변화하는 건 일종의 정상화고 할인의 뭐랄까 해소거든요. 예. 자, 그러면 여기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바라볼 수는 있죠. 그렇죠. 근데 코스닥은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PBR만 보면 2.5배가 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성장이 되는 물론 코스닥에 있는 회사들이 미래를 보면서 하는 거예요. 그럼요. 그렇게 네. 당연히 밸류에이션이 높은 건 인정해요. 네. 그런데 그만큼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 그래서 무작정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안심하고 3,000으로 다 내달른다? 사실은 그러기에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나 또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종의 투자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건 불확실성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불확실성 차원에서는 코스닥의 불확실성이 코스피보다 훨씬 높다. 높죠. 그래서 특히 근데 처음 투자를 시작하고 그리고 초보로 시작하고 나 주식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코스닥에서 시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코스피가 막 변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코스피를 시작하셨으면 좋겠고 코스닥의 가능성을 제가 뭐 안 보는 건 아니고 충분히 보는데 그만큼 변동성에 대한 유의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정책이 코스닥에 대해서 뭐 부양 의지라든가 이런 걸 보이니까 갑자기 확 해서 확 오르는 거거든요. 빠르게 반영되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유의해서 봐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투자에서의 가장 큰 리스크는 손실이 아니고요. 변동성이에요. 그리고 또 내가 모를 일이 벌어질 가능성. 그런 차원에서는 코스닥이 리스크가 큰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손실이 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네.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이제 그 5,000p 가면서 돈을 많이 못 버신 분들이 그러면 뭘로 빨리 땡기지? 보다 보니 저 코스닥이 있는 거야. 코스닥 마침- 내버리지 마. 그죠. 달려! 마침 3,000닭 얘기가 나오니까 자극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포모를 느끼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이제 해소를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또 그게 위험성은 더 높아지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말씀드렸듯이 투자를 할 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 투자를 할 때 이익도 생각하지만 그만큼 손실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제어할 수 있으면 감내할 수 있으면 하신다. 근데 3,000 가자 하면서 이익만 보면서 샀다면 투자했다면 되게 낭패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코스닥 쪽은 뭐 배당도 거의 없고 네. 자산 가치 대비 주가도 상대적으로 높고 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거. 그렇죠. 하이 리스크 혹은 노 리턴일 수도 있다라는 거.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
요게 또 이제 민주당에서 뭐 정책적으로 이제 막 만들어 간다고 하는데 사실 이제 코스피의 저평가를 해소했던 것들 뭐 상법 개정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코스닥은 또 다른 얘기잖아요. 좀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해 나가야 될까요? 시장의 불투명성도 많고. 일단 지금은 퇴출시킨다. 이런 거잖아요. 회사들을. 우선은 정화부터 시켜야 된다. 시장을. 그렇죠. 저는 근데 그게 약간 뭐 리스크도 있을 뿐만 아니라 리스크는 불확실성을 얘기하드립니다. 강조하지만. 불확실성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자산시장을 움직이는 건 네거티브 방식은 아니에요. 오래 갈 수는 없어요. 전 파지티브 방식으로 간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800개 중에 진짜 이상한 나쁜 기업 300개를 잘라낸다고 해서 나머지 1,500개가 오르는 건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좋은 걸 골라내서 전 지수를 하나 더 만들자. 예, 그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등을 떠미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거든요. 이게 오래 가거든요. 스스로 움직이게 하는 게. 그렇죠. 그러려면은 파지티브 방식을 활용하자, 사용하자. 그래서 정책을 너무 페널티 방식으로 해서 퇴출시키고 이렇게 무시무시한 방법보다도 좋은 주식을 오히려 골라내서 예를 들어서 코스닥 뭐 일부, 코스닥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지수 새로 만들어내면 그런 게 훨씬 더 국민들한테 더 도움되는 투자를 만들어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사실 지금도 이제 코스닥 150 지수가 있고 예전에 그 코스피 기업들이랑 코스닥 기업이랑 이제 짬뽕해서 뭐 250, 뭐 300 이런 지수 만들어냈습니다만 사람들이 기억도 못해요. 맞아요. 그거를 벤치마크로 하는 펀드 ETF도 잘 안 나와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코스닥을 리그를 나눠야 된다고 말씀드려요. 맞아요. 한 3부 리그로 해서 승강제로. 저도요. 그래서 진짜 이상한 회사들은 3부 리그로 다 강등시켜버리고 맞아요. 아직 실적은 안 나오나 꿈이 있는 기업은 2부 리그. 그렇죠. 실적이 제대로 나고 막 배당도 하는 기업은 1부 리그.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 회사의 CEO들, 창업자들이 비교해야 돼요. 아유, 저 회사 코스닥에 상장한 지 벌써 20년 됐는데 아직도 저기 2부 리그에 있네. 이런 이 회장님, 야, 내 친구 회사 지금 1부 리그 갔는데 맞아요. 우리도 1부 리그 가지. 야, 배당해. 이렇게 맞아요. 된다고. 그게 일본이 만들어내는 방식이에요. 일본이 주식시장을 예를 들어서 정상화 조치나 개혁 조치를 할 때 파지티브 방식으로 해서 부를 나누면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나도 저기 가고 싶어.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해요, 되게. 예를 들어서 뭐 ROE도 높이려고 하고 뭐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도 하려고 하고 이런 노력들을 스스로 하게 만든다. 그 스스로 하는 노력을 만들 것. 법도 중요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오히려 뭐 이자님 너무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것처럼 나누는 게 굉장히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요거 저희보다 이제 더 큰 채널 가시면 그런 얘기 좀 해주십시오. 제가 혼자 Y3에서 떠들어봐야 영향이 좀 덜한데. 아닙니다. 예, 그 진보분들이 많이 보시는 그 큰 채널 있지 않습니까? 한번 그래서 했어요, 이제 제가. 그러세요? 네. 오, 네. 좋습니다. 이거 중도도 봐도 됩니까?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보지 말란 얘기는 없죠. 네, 그렇습니다.